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임대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불렸던 다주택자들의 입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인데요. 그럼 곧 출범할 새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용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양재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수위원회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임대차 3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일단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의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 분의 입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임대차 3법 일단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라는 게 인수위원회의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바뀔지가 아마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구체화된 건 없고 네. 아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그거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밝힌 것 같은데요.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은 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임차인의 권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그 윤 당선자의 어떤 워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임대차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주된 이유가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그리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당선자의 의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를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수위는 조금 더 한 발 가서 폐지 또는 개정 보완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인수위의 어떤 독자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정권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이제 두 달 후면 이제 한 달 한 10일, 40일 정도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잖아요. 네, 물론 가장 그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면 네. 좀 더 좀 신중을 기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임대차법이 대안 없이 폐지 또는 보완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면 이것이 과연 임차인의 보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익 추구에 또 하나의 새로운 방편이 될까에 대한 비교 형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폐지나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의 임대차 3법을 한 2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가 별로 뭐 좋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3중 가격, 2중 가격 얘기도 있고 또 뭐 전세 월세화를 좀 조급하게 끌어오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좀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 3법들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을 만든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 민주당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차 보호 3법들을
강행을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부정의 효과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우리가 이제 시민 단체에서는 이 임대차 3법의 폐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임대차 3법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여당에서 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 갖고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임대차 3법의 어떤 개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만 임대차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임대차 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임대차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게 되면 이제까지 이 공급자 중심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어야만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간들이 이제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어떤 여유들이 없기 때문에 대안들을 마련해서 민주당과 좀 협력 방안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예. 그렇죠. 임대차 3법 바꾸겠다고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양 교수님께도 좀 궁금한 지점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뭐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야겠다, 관망해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전세 매물이 뭐 일시적으로는 줄어들거나 이런 어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줄 수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악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려움이 야기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 그 윤 당선인이 그러니까 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상태이기 예. 때문에요. 근데 윤 당선인이 말한 그 임대 시장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라고 하는 시장에다 놓고 대결 구도로 놓고 보면 네네. 임차인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택 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걸 보면 네네. 대부분의 임차인이 원하는 건 자가 소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가 소유를 못 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거겠죠. 임대차를 합니다. 결국 그럼 공급 시장이 원활하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임대 시장은 저절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대결 구도로 몰아넣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정부들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을 그러니까 약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 취급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현재 이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들을 임대인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는 시장 구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좀 양자가 그러니까 독립된 시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시장이 자유로우면 네네.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제 부담을 주어서. 근데 이 시장은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문제를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 구도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 구조에서 이것이 왜곡이 된 것이 무엇이냐를 좀 새로운 그 정부가 검토를 해서 시장 왜곡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양 교수님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공급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공급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이게 전월세 시장에도 임차인
임대차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급이라는 건 사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상당히 오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실행이 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짓고 또 나중에 분양하고 이럴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시장이 이제 임대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민간 임대 활성화하는 카드를 좀 꺼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주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카드 그 중에 하나라 보십니까? 그 이제 임대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하는 방법도 신규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주택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그렇죠. 방식들이 좀 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임대 시장이 그러니까 선진적인 형태의 리테일 시장이 아니라 후진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맡겨진 시장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예를 들자면 미국 같으면 대부분의 임대 시장이 임대업을 하는 기업에 의하여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업화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 임대 시장은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가 개인에게 공급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확보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정부에서 민간 기업 임대 형태의 이제 사업들을 선진국적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가 된 건데요. 뭐 뉴스테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박근혜 정부 때 예. 추진했던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적인 그 임대 시장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 시장의 형태에 두는 게 아니라 네네. 유통과 공급을 적절히 가지고 있는 선진국형의 임대 시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느 임대 시장의 공급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시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좀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 좀 공급 문제를 물어보셔서 제가 임대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일단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체크를 다시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이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해서 제도가 세 가지 법안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2+2, 그러니까 한 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주면서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좀 간극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2+2가 아니라 뭐 3년을 던져야 된다. 혹은 뭐 1+1로 해야 된다. 뭐 각종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떠한 그 신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혼란이 좀 필요하죠. 그 혼란을 통해서 단점들이 부각되면 그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네. 하나의 그 제도로 정착시키는 어떤 그런 우리 필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에 이제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극심하게 임대차 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치다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 2년간, 그러니까 2022년 3월까지 경기도의 경우에는 32.6% 정도 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서울은 26.35% 정도가 26.35% 정도가 네. 상승이 됐습니다. 결국에 3분의 1 가격의 전세 가격이 요동치면서 많은 임차인들은 사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까라고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 하나만의 그렇죠. 원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기엔 좀 어려울 수 2020년 있어요. 8월부터 네. 2022년 3월까지 예. 우리가 주택 매매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네. 그 매매 시장은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배가 된 지역도 있는 거죠. 그 배가 된 지역의 한 30%의 주택 임차료 상승이 과연 극심한 전세난 가격의 상승이었을까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임대차 3법의 어떤 개정 방안이 됐든 보완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2를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계약자가 있다 보니 그렇죠. 전세 시장은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라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런 7월, 8월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2년 동안 약 60에서 70%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의 전세 시장이
지금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던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신규 임차인 시장의 한 30%에서 이 정도 오를 수 있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2+2가 적절한가? 아니면 이 2+2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이렇게 2+2 이외에 또 2+2+또 2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장기 임대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임대인도 있을 수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임대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임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가 그 고민을 논의가 해야 된 되겠네요.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가 됐든 3+3이 됐든 뭐가 2+3이 됐든 1+1이 됐던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부터 기간에 대한 거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 지금 2년 동안 이 임차 시장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치기 네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주면서 이제 2년을 더해서 4년을 일단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5% 이상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4년까지는 어떻게든 사는데 4년이 지나면 갑자기 늘어난 어떤 보증금,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이걸 또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2년이 지나서 갱신을 해주면 상황에서 상한을 딱 걸리다 보니까 4년이 지나서 했을 때 이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년이 지난다는 걸까지 감안을 하면 어떻게 보면 8년치를 또 한 번에 매기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임차인의 잘못이다, 임대인의 잘못이다 하기 참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계속 분열과 갈등을 좀 정책적으로 조장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년을 2년 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2년 만에 거의 한 3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전세가를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4년으로 되면 4년 만에 그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 구도상으로 폐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대안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들을 4년으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고양이가 이제 쥐를 몰 때도 퇴로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히 폐지를 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사실 2년의 계약과 1년의 1+ 계약을 주면서 네네. 3년으로 좀 조정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 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2+2를 예. 2+1로 바꿔야 되는 예,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당위성을 임대차 갖고 갈수 시장에 있다는 좀 안정을 말씀이시죠?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이제 물러설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거죠. 퇴로가 그다음에 될수 이제 있다. 뭐 전월세 상한율 같은 경우에도 5%를 임대차 계약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게 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5%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 30억, 40억짜리 전세들도 전세, 있잖아요, 네. 그죠?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월세 신고 제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일반 우리가 다주택자들은 이게 이제 세운을 포착하거나 네. 또는 이제 과세의 자료로 활용을 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사실 모든 임대차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이제 좀 적용 범위들을 좀 확대를 하고 네. 이러한 자료들은 주택임대차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갖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나 뭐 인수위원회에서는 폐지로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좀 대안을 제시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전면 폐지 같은 경우도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네네. 우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쯤에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2가지 법안이 시작이 됐고 이미 계약갱 신청권을 한 번 쓴 경우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뭔가 좀 손질을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좀 던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세요, 양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조정하는 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보십니까? 네,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대결 구도를 만들었는데 임대인은 여전히 이제 보상 심리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가 임차인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반대점에 있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왜곡 현상의 문제를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있을 존재할 수 수밖에 있죠. 없거든요. 근데 그 상실감이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통제됐다면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게 시장의 자율성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규제에 의한 통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당연히 작동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강제에 의해서 묶여 있다가 그게 풀리는 순간 그것들을 다 보상 회복하고 심리를 싶고 받고 싶은 다 생각이 회복하고 있는 싶어 거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정부가 이 임대차 3법에 관해서 네. 방향성을 설정할 때 결국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주었던 불균형을 네네.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 심리를 줄여주면서 그렇죠. 뭔가 임대인들이 내놓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죠. 해야 되는 적절한 거겠네요. 내가 시장에 그 의해서 수준을 정해줘야겠네요, 그죠? 적절한 수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존재한다라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인수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 기능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여쭤봤던 그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민간 임대를 그래서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번 임대 활성화를 테스트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다 이제 폐지를 했지만 근데 폐지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시장에서의 어떤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지한 건데 다시 꺼내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일단 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어떠한 임대차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이제 민간과 공공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은 있죠. 예. 일단 뭐 최근에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뉴스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뉴스테이의 어떤 가장 비판점은 뭐였냐면 모든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간다.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죠. 그렇죠. 민간 사업자에게 예. 과도하게 돌아가니 이것이 형평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뉴스테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업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업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2018년 7월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이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일부 공급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조금 끈을 놓쳤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공공되는 임대주택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이제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형 임대주택 사업이 있죠. 근데 건설형 임대주택 사업은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존치가 시켰고 시장에 주거 안정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존치를 시켰지만 예. 이제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은 이제 집을 사서 그다음에 내가 임대주택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잖아요. 근데 이 하겠다라는 이 기간에 4년 임대주택이 있고 8년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을 개정하면서
개정하면서 2+2가 되다 보니까 4년 임대주택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년 임대주택 자체는 이제 폐지가 돼 버렸고 장기는 일단 기간까지는 임차인의 기간을 임대인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일부가 유지되고 있고 자의적 퇴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제도를 만드는 열어놨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입형 임대주택을 다시 이제 시장에 부활할 것인가가 이제 현재 지금 문제의 초점입니다. 화두죠. 예. 자, 그렇게 이 매입형 임대주택을 도입을 했을 때 과거에 드러났던 뉴스테이라든지 매입형 임대주택에 있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또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분명해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을 했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허용성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보완 그리고 이 임대인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번에 재논의가 돼서 이런 것들이 보완된 어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시장의 하나의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임대주택 활성화 또는 뭐 뉴스테이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전 정부에서도 운용이 됐던 대책이었고 그게 폐지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었기 때문에 폐지된 이유 어떤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논하기 전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예. 이제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이제 뭐 임대인들이 장기 계약을 하거나 네네. 또는 이제 5% 이하로 인상을 했을 때는 뭐 세제 혜택을 줘서 이제 뭐 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인들에게 사실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냥 이제 임대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제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네. 이 민간 임대 주택의 어떤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임대인의 권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뭐 계약 해지 청구권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집을 매도했을 때는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지금 이제 임차인들이 한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예. 그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네. 임차인들이 이사 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사를 가겠다라고 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임대인의 어떤 권리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발상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좀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럼 세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고 예, 봐야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돈을 투입을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네.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갑과 을의 관계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임대인에게 과도한 권리를 준다라는 게 임차인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임대인을 갑으로 보고 임차인을 을로 보고 이제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입자들의 권리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갑인 사례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 제가 이제 한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이게 공급자 중심 시장이 아니라 이 수요자 중심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경우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많다 보니까 네. 집주인들이 본인이 임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임대주택 관리회사에 네. 위탁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관리회사에 가서 여러 집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급격한 어떤 임차 보증금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만들어줘야 예, 된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고 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예. 기본적인 접근이 뭐냐게 되면 이 우리나라의 이 임대차 시장의 구조가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공공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100% 공급을 하게 되면 가장 올바른 방향이에요.
공공으로 100%란다. 예, 그렇죠. 임대주택을 이제 임차 수요에 대한 네. 공공연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100% 공급을 하게 되면 가장 올바른 방향인데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제 예산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제 뭐 위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주택 시장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나누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약 8%예요. 나머지 92%는 민간이 담당을 해요. 네네. 그러면 공공 8%로서 이러한 임대차 시장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민간이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92%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줘야만 임대차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시장이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예. 세금, 세제 혜택이나 이런 어떤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어떠세요, 양 교수님? 지금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 양 교수님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민간 임대 활성화라는 전체적인 방향은 좀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임대 시장의 공급자가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네. 이제 다주택자 개인들이 있을 거고 네. 소규모 주택업자가 있을 거고 대형 건설사를 통한 이제 전문적 임대업을 하는 공급자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세 번째인 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전문적인 임대업자들을 육성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중심인 측면이 있는 거죠. 기대고 관심도 있죠. 있는 거고요. 네. 네,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약 319만 가구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두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를. 그러니까 1주택 이상이란 말씀, 예. 1주택을 초과하는 거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319만 이상이 이제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공급이 만들어지는 건데 과거에 이제 민간 임대 그 제도들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들은 이 수요를 그러니까 이 공급을 그대로 시장에 넣으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급격히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기간 안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 개개인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게 무슨 문제를 낳았냐면 시장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양도하는데 양도세도 이제 감면해주고, 낮춰주고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누리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누리게 되고 임대 수익을 통해서도 안정화되는 구조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다주택자들이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상대적 그래서 박탈감을 느낄 수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공급을 단순하게 빨리 하겠다라고 과거처럼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고 그걸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또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이익을 갖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릴 거냐, 예. 그 아니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임대 이익을 임대이익을 확보하고 그 임대이익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은 얻지만, 그러니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좀 정치적인,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좀 국가적 측면에서 이게 민간이 개인에게 맡겨 있으면 개인들의 공급 시장은 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전문적인 기업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급량이 언제 발생할 것이고 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민간 임대를 기업형 민간 임대라고 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에 맡기기보다는 기업에 좀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예.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건 또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민간 시장들, 그러니까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안정적으로 난다라면 기업들이 건설사라든지 대규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통하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 319만 세대들을 네. 전문적인 기업들이 그러니까 받아서 네. 그걸 안정적인 임대 공급 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들어내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업에게 맡겨서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제 뭐 기업형을 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임대차 시장이라는 곳이 보통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이제 서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섬세하고 잘 만들어져야 되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세요? 물론 이제 한마디로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얘기예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공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상 얘기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자 공급이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우리는 공급할 거야라고 발표하면 아니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공급해 줘야지 거기에다 공급하면 뭐 할 거야? 라고 항상 이런 문제가 되풀이 반복되는, 다람쥐 네. 쳇바퀴 돌듯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제 주택이 대표적인 비탄력재이기 때문에 수요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이나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 플랜이 필요하고 그 플랜이 시장에 반영돼서 확실한 시그널을 줬을 때 주택이 좀 안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임대차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매매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임대차 시장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럼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방에서 전세 가격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거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주택 시장은 안정되고 안정된 주택 시장에 맞춰서 전세 시장도 안정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왔거든요. 결국에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수립의 근저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이것을 인허가 받는 과정이 너무 필요적으로 길게 걸린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택지 조성이 된 공공부지에 주택이 공급되는 거는 인허가를 받아서 가는 어떠한 기간적인 부분이 있기 있죠. 때문에 되지만 민간 지역에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인허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연적으로 단축되지 않고 또한 이거를 10년 임대주택이다, 20년 임대주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네. 이익을 언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20년을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혜택, 인허가를 단축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업 이익을 어느 정도는 사업이 이제 임차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수 있게끔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임대 관리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회귀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청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공급하는 거는 지금 당장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한데 우리는 어쩌라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LH공사나 HS공사에서 네.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나 소규모의 아파트들을 건설하게끔 자금을 지원해줘서 민간 쪽에서 소규모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LH나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로 임차인을 확보하는 어떤 방안들이 네. 장단기가 병행돼서 추진돼야지 어느 정도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공이 민간에 비해서 수량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의 가격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의 임대차 시장의 가격 차이가 너무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예. 되니까 그 부분도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기회에 좀 정리들이 돼서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방안이 집권 초기에 나온다라면 상당 부분이 조금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조금 거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인수위원회 단계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초기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임대차 시장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신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끔 해줘야 된다, 열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좀 낮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75% 그리고 지방세까지 하면은 82.5%이기 때문에 야 누가 양도 차익의 80%를 넘게 세금으로 내면서까지 집을 내놓겠어 라면서 이제 내놓지 않거나 혹은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 관망하거나 이런 시선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양도세를 항구적으로도 유예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바뀌어야 된다고는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이게 같이 이제 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조세 제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OECD라든지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도 보통 이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율이 보통 이제 뭐 이 1대 8의 비율을 이룹니다. 주로 이제 보유세가 80%고 거래세가 20%예요. 보유세는 좀 무겁게 하더라도 네, 그렇죠. 거래세나 이런 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준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보유세가 80%고 아니다. 보유세가 20%고 거래세가 80%예요. 반대로 돼 양도소득세가.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다주택자 매물 부동산을 유도를 안 다주택자들이 하는 부동산을 팔 수 없도록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새 정부에서 보게 되면 보유세도 낮추고 거래세도 낮추는 방향으로 또 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장의 어떤 혼란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뭐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네. 좀 정권 초기에 보유세는 대폭적으로 올리고 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바꿔야 세제 개편을 전면적으로 해야만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이게 소유 중심이거든요. 자본 이득을 얻는데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 중심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만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이제 이용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을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조세 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권 말기에는 개편을 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차기 정부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정권 초기에 조세 제도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네. 이 개편을 해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저희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KB에서 자료를 냈던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고 하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16억. 10억, 16억이 이제 너무 쉬운 돈이 됐어요. 너무 큰 돈이었는데 요즘에 참 큰 돈이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필요한 경우에는 쓸만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 교수님? 대출 규제라는 거 지금도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DSR도 들어가 있고 LTV도 지금 제한돼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은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강화한다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인 발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다주택자 문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그거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다주택자한테 세제를 감하면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팔면 또 다른 다주택자가 양산되면 의미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무주택자한테 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다주택자를 낳을 수 있다. 양성을 할 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세제를 감면하냐 안 하냐의 본질은 이걸 내리느냐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그 다주택을 가서서 자가주택자가 되냐, 또는 그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냐인데 그 본질은 없고 세금을 높이냐만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그런 관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예.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대출 좀 규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대출을 규제하는 문제는 IMF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 가계부채의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한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IMF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가계부를 줄이게 되면 이제 경제의 안정화라든지 불확실성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데요. 근데 이 LTV나 DSR을 줄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비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돼 있으면 네네. 그걸 낮추어도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네네. 현재 10억을 넘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자산이 약 뭐 좀 더 높게 잡아서 반올림을 하면 6억 가까이 된다고 치면 네네. 예. 그럼 나머지 4억을 대출을 받아야 받아야 됩니다. 된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예. 봐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LTV나 DTI나 DSR이나 DSR 등의 네. 강화는 또 다른 주택 시장의 동결을 가져오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대출 규제를 풀어서 높이겠다라고 하는 윤당선인의 의도는 결국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낮춰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고 낮춰서 적정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구조 개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들을 풀어야 전제가 된다는 필요한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무조건 이 시장 구조에서 그러니까 규제를 푼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한정된 시장에 또다시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견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보세요, 대출 규제? 뭐 대출은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강화된다고요? 예, 강화돼야 되고 이건 거시경제의 건전성 문제와 국가의 신용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 없죠. 그러면 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무주택자를 위한 어떤 특별 기금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변동금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8.5니까.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같이 일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는 단기 대출의 구조라는 거죠. 40년, 30년 또는 이런 대출 구조를 많이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이 많이 대출을 빌리지 않더라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무엇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냐면 수급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새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약 60만 채가 다주택자한테 갔다는 얘기죠. 60만 채가 무주택자에게 갔다 그러면 주택의 구조가 없지만 그게 결국에 뭐냐면 현재까지의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완된 다음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네. 일방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독이 될 수 주택 가격의 있다는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꼬여버린 시장이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와 또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좀 풀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서진형 교수, 양재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